안녕하십니까, 배준영입니다. 오늘은 이른바 예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게 낯익은 단어이긴 하지만 그 규모나 그리고 결정 방법 그리고 우리한테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은 이것을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이원근 인천경제연구원 본부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원근 본부장님은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계셨고 국회 재정연구회 회장을 하셨고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오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이 예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그럼 좀 쉬운 질문부터 해야 될 텐데요. 예산이란 게 뭡니까? 예, 국가 재정에는 예산이 있고 결산이 있습니다. 예산은 말 그대로 예상할 때 쓰는 미리 예자하고 셈산자를 써서 그 금액을 미리 계산해 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산은 말 그대로 그 계산을 마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산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 국가 재정을 많이 확보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을 지역에서 보면은 할 일도 많고 그리고 기대하는 것도 많은데 이 예산을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예산을 따는 과정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지역이 예산을 많이 받는다는 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많이, 그리고 우리 지역에 관심 있는 그 특정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더 많이 가져가면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덜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받아내는 과정을 보면 일단 정부에서 그 1개년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국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고요. 확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국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은 저희가 흔히 아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외무통상위원회 등 그 16개 각 상임위에서 그 각 상임위에 해당되는 예산안을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심의가 끝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의를 하게 되고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면 그 예산안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이 각 자기 지역 그리고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본인들의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확정된 예산을 정부가 1년 동안 집행을 하게 되고요. 다시 국회에서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결산입니다. 이 과정이 모두 3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년 2020년도 예산안은 2019년도 올해에 편성이 되고 심의가 되고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 2020년도에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되고요. 그 결산은 2021년도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 사업이 단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수년에 걸쳐서 계속 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뿐만 아니라 그 예산에 관련돼 있는 의원, 의회, 지자체장들은 꾸준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합니다. 네,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긴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으로 예산을 받기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저희가 항상 그 정부 예산을 받기가 참 어렵다고들 합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은 경쟁입니다. 우리 지역에 중차대한 주요 사업이 있듯이 다른 지역에도 중차대한 주요 사업이 있고 우리 지역에 시급한 신규 사업이 있듯이 다른 지역에도 시급한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지역
사업 예산에 관심이 많은데 정부 예산의 편성은 그 정부의 고유 권한이고 이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일반 주민들은 그 예산, 지역 예산의 편성이나 심의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의원들,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분들이 생각보다 그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관심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전문 지식도 많이 부족하고 또 적극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도 지역 주민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기에도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민 참여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항상 기대치보다 만족도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받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통상적인 개념이 많이 통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 본부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산이라는 게 굉장히 거대한 문제이고 절차도 복잡하지만은 그 시초는 그 주민들의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주민들의 관심이 어떤 요청으로 나타나서 이 정치인이나 행정을 움직여서 그래서 결국 그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 이 예산을 많이 받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첫째는 사업성 있는 현안을 잘 발굴해야 합니다. 주민뿐만 아니라 지자체장, 공무원, 그리고 그 지역의 뭐 의원들이 우리 지역에 해야 할 사업이 물론 많이 있겠지만 누가 봐도 정부에서는 이 사업에 예산을 줘야겠다 하는 우선순위에 맞는 사업을 잘 발굴을 해서 선별을 해서 정부의 설득을 잘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둘째는 그러면 이 지역에서 잘 선별된 예산과 사업 예산에 대해서 정부에 어떻게 설득을 잘 할 것이냐. 이것은 오롯이 다 정치인들의 몫입니다. 정치인들, 그러니까 저희 주변에 있는 군의원,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생각보다 저희 주변에 정치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모두 저희 손으로 뽑은 정치인들입니다. 이분들이 그 우리 지역의 주요 사업 그리고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 선별하고 정부에 설득하는 역할을 열심히 해줘야 합니다. 그 본부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주민들의 그 정치 참여가 예산 반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뜻에 맞는 그리고 그 말을 잘 따를 수 있는 합리적인 정치인들을 발굴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지역의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다시 말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영종에 관련된 그 제2공항철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도심과 하늘도시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그런 국책사업, 또 예를 들어서 수도권 환승 할인이라든지 그리고 원도심의 도시 재생 사업,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기간도 오래 걸리고 또 예산 투여액도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예산 확보에 있어서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정해지는 절차에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입장에서 참 답답한 노릇인데요.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네, 예를 들어주신 제2공항철도 신설, 그 다음에 공항철도 환승 할인 같은 사업은 우리 인천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기도 하고 시급한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이 아무리 정부 부처를 찾아가서 항의를 하고 해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주민들은 정부 예산 편성이나 심의에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제2공항철도나 공항철도 환승 할인 사업 같은 경우에 그 지역에 해당되는 뭐 인천 중구 구도심이라든가 영종도, 그 다음에 그 관련 지역에 대해 있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인들,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뭐 군의원,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들이 군의원, 구의원, 시의원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천시나 구청에 가서 열심히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은 그 해당 사업의 주무정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가서 열심히 또 홍보와 피력을 해줘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의 정치로 대변되는 이런 정치적인 선택이 또 우리 지역의 예산 확보와 미래를 결정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한 주민 직접 참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말씀하신 거는 대부분 이제 대의 정치를 통해서 그분들을 활용해 갖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거지만은 요즘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이 그렇고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직접 예산이랄지 이 법이나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관련해서도 이게 크게 다르지 않고 그런 경로가 점점 열리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정부 부처의 이 항의 방문하고 뭐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이제 능동적으로 이 예산 확보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점점 열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런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가 돼 와서 주민 참여 예산 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 광주 북구에서 처음 시범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2011년도에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해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에 직접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는 취지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주민의 선호와 우선순위가 지방 예산에 반영되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주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뭐 공청회, 설문조사, 사업 제안의 방법 등으로 주민들의 선호 사업과 의견을 제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현실적인 한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편성이나 심의에서는 주민들의 권한이 제한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서 아직 활성화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한적이나마 이런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신다면 지역 사업에 대한 이해도나 예산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을 넓히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역 예산이나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주민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특히 주민 참여 예산에 관련해서는 길이 많이 열려 있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편성이나 심의 과정에서 이제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롯이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약간 미비한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그쪽 면에서 이 정부나 지자체나 이 파퓰리즘적으로 원하는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끌고 간다기보다는 주민들이 좀 주도적으로 지역에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예산이라는 게 결국은 이 대의 정치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그 주민들과 교감을 해서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이렇게 선정해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정치인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지역 예산은 뭐 지역 공무원들이 잘 챙겨주고 계시는 거죠. 네. 뭐 수년간 또 지금도 지역 공무원들이 열심히 잘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관심 있어하는 우리 지역의 시급한 사업, 예산 이런 부분은 저희 손으로 뽑은 우리 지역 정치인들이 역할을 많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우리 지역에 더 많은 사업과 예산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 그 지역 정치인들을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논의도 많이 하시고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저희 앞선 그 방송에 있어서는 어떤 예산을 확보하느냐, 지역의 사업이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이것을 how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확보를 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전체적인 그림을 심도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심도 있게 더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차후에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신 이원근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